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요새 주식 같은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잘만 한다면 시간과 노력에 비해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투자한 것에 배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또 뭐 아니면 도같이 위험 요소도 커서 한번 뛰어들 때 큰 마음을 먹어야 하기도 하죠. 이런 재테크 투자보다도 위험 요소가 큰 게 뭔 줄 아시나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 내어줘도 똑같이 돌아오지도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는 제대로 된 타이밍도 없고 또 안전 마진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 팔 하나 잘라내는 상처는 감수해야 하겠죠. 정말 내 마음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처음부터 잘 골라내야 나도 내가 준 만큼의 마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이 뭔지 알면서 컸거든요. 부모님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양쪽 다 계시긴 했는데 또 안 계시는 것보다도 못하긴 했었네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미 이혼을 하셔서 본인들 살 길을 찾아 나섰거든요. 그 둘에겐 저는 그저 가져가고 싶지 않은 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을 오랫동안 꿈꿨습니다. 나라면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절대로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 진정한 가족은 내 헌신과 희생을 모른 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의 행복을 내게 줄 거라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기도 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기대가 크기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늘 나만의 가족을 바라던 제게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2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그때 공무원 준비 중인 한마디로 말해서 백수였어요. 공부에 집중을 할 때라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서 연애 당시 모든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때 저는 백화점 브랜드샵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그렇게 여유로울 정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니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의 도움을 절대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도 않고 모두 저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한 번은 다니고 있던 학원을 그만두고 독학을 한다고 하길래 놀라서 제가 왜 독학을 하냐고 하니까 모아둔 돈이 떨어져서 학원비를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먼저 직장인이 된 동생에게는 이미 몇 번 돈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이상 가족에게 못 기대겠다고 하더군요. 마음 놓고 공부도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학원비 3개월치를 제가 내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늘 고마워했죠. 제가 공부 잘하라고 유명한 한의원에서 총명탕을 지어서 자취방에 넣어줬을 때는 울면서 그걸 먹기도 했네요. 늘 조금만 기다리라고 공무원 합격하면 바로 프로포즈 할 테니 결혼하면 이 은혜 모두 갚겠다고 했고요.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결혼 후에 변변한 직장도 하나 다녀본 적 없는 천하의 한량이야. 그냥 한량이면 다행이게. 여기저기서 노름하고 다녀서 나 어렸을 때 빚쟁이 피해서 가족들끼리 야반투자 한 적도 있다. 근데 아버지란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어머니가 진짜 고생하셨지. 그 나이에 아직도 공사장 먼지 마셔가면서 인부들 상대로 밥 장사하시니 성격도 거칠어지기도 하셨고 난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책임감도 능력도 짓불도 없어서 우리 가족 고생시키는 거 다시는 그 꼴 절대 못 봐. 혜정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 시험 합격하면 우리 혜정이가 갖고 싶은 가정 내가 만들어줄게. 나 절대로 너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야.
연애 2년 차에 제게 속 이야기를 터놓으면서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보고 자란 게 있어서 저와 같이 책임감 있게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남편과 저는 닮은 꼴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은 다행히 그의 시험에 합격을 했고 시험 합격 소식과 함께 제게 프로포즈해서 저희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이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되긴 했어요. 노름쟁이라는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를 대신해 지방 가장으로 일하면서 성격이 거칠어졌다는 시어머니. 솔직히 이런 시부모님과 가족이 된다는 게 썩 달갑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조건을 하나 거시기도 했거든요.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아무리 눈에 안 차도 내가 뭐라 말할 게 없지. 어머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마음에 안 들 게 어디 있다고요? 재호 너는 너희 애미 말이나 들어.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혼자 산 며느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혜정이 너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고아라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 저한테서는 못 찾으실 거예요. 뭐 그럼 참 다행인데 그건 그렇고 둘이 결혼하려면 결혼하고 여기서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합가라는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생각해봐라. 혜정이 너도 뭐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런 데서 일해봤자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재호 너도 이제 일 시작했지 않냐. 서로 모아둔 것도 마땅치 않을 텐데 또 직구한다고 쓸데없이 지출 늘리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면서 나중에 좋은 집 구할 또 마련할 때까지 있으면 되지 않니? 그래, 너희 시어머니 말 들어. 선호도 작년부터 나가 살아서 남는 방도 있고 나중에 아이 나오면 아이 방도 따로 줄 수 있지. 또 혜정이가 일하니까 아이 봐줄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이 봐줘도 되고. 참나, 집에서 노는 인간이 곧 죽어도 본인이 손주 봐준다는 말 안 하고 나한테 또 떠넘기네. 아, 내가 어떻게 애를 봐, 이 나이에. 아무래도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손 타는 게 좋지. 합가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틀린 말은 없었어요. 실제로 저도 남편도 서울에서 제대로 된 전셋집 구할 정도의 돈이 없기도 했고 대출을 받기에는 이자가 무섭기도 했었고요. 시댁은 방 4개짜리 아파트였는데 방 3개나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니 불편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결혼하면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것처럼 아이도 많이 낳고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10년 내로 분가를 하자고 목표까지 정했죠. 근데 저는 시댁 상황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 마음고생을 꽤 하기도 했었네요. 결혼한 해에 생각보다 빠르게 첫째를 갖게 됐는데 배가 불러서 일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일할 때도 집안일 때문에 종종 마찰이 있긴 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니 옳다구나 하고 달려드시는 거였죠. 한 번은 제 배가 땅땅하게 부어서 아픈 날이 있었는데 저 혼자 있는 집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받았더니 당장 식당으로 나오라 띡 한마디만 하고 끊으셔서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지금 이 몸 상태로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일인지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2인분의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에 갔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해. 오늘 아줌마 하나가 안 나와서 설거지거리가 아주 한 트럭으로 쌓였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설거지만 해라. 그 몸으로 식당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여기저기 치이기만 더 하니? 마치 임신한 몸이라서
설거지만 시키는 걸 고맙게 여기라는 듯이 말하는 시어머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짜증이 나고 서럽기도 하더군요. 근데 그날 집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너 임신했다고 집에서 쉬기만 하지 말고 오늘처럼 식당에 나와서 몸 좀 움직여. 그냥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 더 붓고 우울증 걸려서 너만 고생이야. 알겠어? 내일은 아예 나랑 같이 출근하자. 아무리 임신 중에 몸을 움직여야 하긴 해도 매일 식당 가서 일할 수는 없죠. 그럴 거면 아예 일을 그만두지도 않을게요. 제가 알아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너 혼자서 하긴 뭘 해. 그저 퍼질러 있을 거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나랑 식당 나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공짜로 저 일 시키고 싶고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집에서 노는 게 영 안 입고 오시니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계속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구청 체육센터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월수금 요가, 화목, 임산부를 위한 수중 운동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 날 제가 시어머니 걱정하시지 않게 바로 체육센터 끊었다고 하니 길이길이 날뛰셨어요. 왜 본인 말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냐고요. 시어머니께 어머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운동 시작하려고 그런다. 무슨 문제 있냐 하니까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그냥 와서 일해라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긴 힘들었나 봅니다. 이제 식당 일로 부르지 못하니 다른 것으로 또 사람을 못 살게 구셨어요. 제가 체육센터로 가는 날이면 갔다 오는 겸사겸사 시장에서 장을 봐오라고 하면서 종이에 빼고 오기 장 봐올 목록을 주셨어요. 꼭 무나 배추, 간장같이 무거운 걸로만요. 사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빤히 보여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게으르다고 시장 가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또 한바탕 난리를 부리셨네요. 야채는 눈으로 보고 사야 하는데 왜 인터넷으로 시키냐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음식 재료를 누가 인터넷으로 배달을 받아. 다 눈으로 보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거지. 어머님, 오늘 온 야채들 보니까 문제 있는 거 하나 없어요. 보세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참나, 세상에 너같이 게으른 며느리는 없을 거다. 어떤 정신 빠진 애가 음식 재료를 손수 안 골라. 어머님 식당에서 쓰는 반찬 재료들 다 배달받지 않으세요? 어머님도 재료 배달 받으시면서 왜 저한테만 가서 확인하고 그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오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혹시 어머님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짐 들고 오는 걸 꼭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어?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네, 악독한 시어머니 맞습니다. 그 후로도 욕실 청소를 왜 물 청소를 하냐, 건식으로 청소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고 냉장고에 있던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와 갖은 양념들 싹 치워버렸더니 그걸 왜 버리냐고 당장 가서 도로 주워오라고 난리에. 한 번은 밥에 비벼 먹는 비빔장이 유통기한이 반년이 한참 지나서 버리려고 꺼내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혹시 이거 버리려고 그러냐, 왜 버리냐고 너는 음식 아까운 줄 모른다고 잡돌이를 하시길래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오늘 어머니께 드시라고 밥상에 놔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비빔장에 밥을 맛있게 드셨고 그날 저녁 배탈이 나셔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완전 코미디 아닌가요? 괜히 저랑 기싸움 하시다가 장염에 걸려 3일 동안 고생하신 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대상이 필요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시비 거시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종종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와 싸우긴 했어도 그걸로 다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첫째로 딸을 낳았다고 시비를 거시고 둘째는 또 왜 안 낳냐고 들들 볶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 낳고 나니 왜 또 연년생으로 낳냐고 트집을 잡고 막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짐승이냐고 줄줄이 아주 잘 낳는다고 비아냥대시기도 했었어요. 웃긴 게 저희가 결혼 전부터 자식 계획을 셋이라고 말했을 때 좋다고 하셨던 게 바로 시어머니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남편에게 들은 건지 서방님이 한 번 시댁으로 찾아와 제가 평소 좋아하는 꼬리찜을 포장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본인 어머니 성격 누구보다 잘 안다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형수님만 생활비로 쓰라고 돈을 주고 가기도 했죠. 조카들과 외출을 하거나 한 번씩 좋은 호텔로 가서 외박도 하라고 말이죠. 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면 그 아래 자식이 둘로 나뉜다고요. 부모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닮아서 자라는 자식들과 그런 부모를 절대 닮지 않기 위해 평생 강박적일 정도로 노력하면서 사는 자식. 남편과 서방님은 딱 후자였죠. 특히나 서방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고생을 보고 자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에 전념해서 변호사로 성공한 경우였어요. 그런 서방님은 가족들의 자랑과 동시에 또 부모님께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죠. 저는 그런 서방님이 늘 대단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또 안쓰럽기도 했네요. 시부모님께서 돈 필요하면 바로 연락을 하는 게 서방님이었거든요. 뭐 며느리인 제가 누굴 안쓰럽게 생각하고 자시고지만 말이죠. 늘 시어머니의 변덕과 괜한 트집에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 같았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돈을 훔치진 않으셨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막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방님이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제게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애 셋을 키우려면 형 월급으로는 힘들 거라고 평소 조카들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 못난 삼촌이니까 이거라도 꼭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분명히 받아서 저희 방 서랍장 위에 올려놨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잠시 미용실에 다녀오고 나서 몇 시간 사이에 깜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시간에 남편은 출근하고 시어머니도 식당에 나가 계셨고 첫째 딸은 학교, 둘째는 유치원, 막내만 집에 시아버지와 있었죠. 아니 이건 너무 누가 범인인지 뻔한 일 아닌가요? 걷지도 못하는 막내가 그 높은 서랍장까지 올라가서 그 돈을 가져갔을 리도 없고 사람이 있던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노름 전적이 있었기에 제 모든 의심은 시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저는 돈 봉투가 사라진 걸 알고 나서 바로 안방에서 잠든 막내 옆에 누워있던 시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죠. 아버님, 혹시 저희 방에 들어왔다 가신 적 있으세요? 왜? 뭐 없어졌냐? 네, 뭐가 좀... 근데 어떻게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아니, 네 얼굴 표정이 딱 그래 보여서 그런다. 근데 나 네 방에 들어간 적 없다. 그럼 저 미용실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집에 들어왔었어요? 오긴 누가 와. 지가 제대로 안 놓고 왜 생사람을 잡냐. 가서 잘 찾아봐라. 어디 틈에 들어갔거나 네가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렸겠지. 제가 뭘 잊어버린 줄도 알고 어디 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물건인지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아버지께서 가져간 게 분명한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계속해서 추궁하긴 어려웠죠.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니 설마 며느리 돈에 손을 대셨을까 하는 태평한 소리만 합니다. 본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말이죠. 끝내 제 100만 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네요. 나중에 본인이 준 돈으로 뭐 맛있는 거라도 먹었냐 묻는 서방님에게 그저 잘 먹고 잘 썼다고 변명을 둘러대야만 했었죠. 그 큰 돈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서방님 아버지가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나마 이런 손버릇 안 좋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만큼 마찰이 없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가 외박이 치밀해서일 겁니다.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말로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남편은 어디 노름판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학을 뗐네요.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나마 제정신으로 살려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분출구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런 시댁 어른들과 오랫동안 살면서 그나마 숨을 쉬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도 또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의 10년지기 친구들이었어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3명은 제 인생의 또 다른 동반자이자 제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당장 달려가는 대나무 숲이었죠. 저를 포함해서 기혼자가 2명, 미혼이 1명, 그리고 일찍 결혼했다가 일찍 이혼한 친구가 1명이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들도 바로 출동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진짜 돌겠어. 저번에는 막내 여름옷 몇 개 사왔더니 돈이 썩어난다고 뭐하러 새 옷을 사냐고 사람을 아주 들들 볶는 거야. 아니 티셔츠 3장 샀다가 세상 사치스러운 사람 만들더라고. 아니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옷을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남의 돈 갈취하는 건 본인 남편이면서. 그러게 수영이 말처럼 혜정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100만 원은 그냥 잊어버리게? 에휴 그럼 어떡해. 솔직히 가져가자마자 바로 어디서 걸었다가 잃었을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말이라도 꺼내는데. 진짜 너랑 진이 결혼 생활 듣기만 해도 절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사라져. 야 기은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봐. 한번 하고 다시 와도 잘 살잖아. 야 우리가 한번 너희 시댁에 갈까? 가서 우리 혜정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애인지 보여주고 누가 뒤에 있는지 보여주면 사람 덜 무시할 거 아니야. 뭐야? 너희들이 무슨 내 친정엄마들이야? 맞지 친정엄마가 3명. 야 혜정아 너 너무 든든하겠다. 친구 말 맞다나 정말 제 친구들은 제 친정엄마 역할을 해줬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을 제일 많이 한 게 제 친구들이라서 남편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제가 시댁에서 무슨 일만 나면 쪼르르 달려가는 게 친구들 품이니까 친정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100만 원을 같이 당했을 때 본인들 일처럼 분노를 하더니 나중에 셋이 40만 원씩 모아서 제게 120만 원을 주기도 했었어요. 돈은 돈으로 있는 거라고 이걸로 다 잊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도 저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흐르진 않았어요. 친구들의 응원도 소용없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던 암세포였죠. 막내를 낳고 3년쯤 지났을 때 저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이라니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나마 애들을 다 낳고 난 후에 걸려서 다행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애만 보는 애가 암이라고 코웃음을 쳤고 1달 만에 집에 들어온 시아버지는 암보험은 들은 거냐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물으셨죠. 그나마 남편이 병간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휴가를 받겠다고 바로 수술하고 치료받자고 울면서 얘기를 해서 다행이었어요. 서방님은 이 소식을 듣고 본인 친구 어머님이 유방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한 병원을 알아봐주고 연락을 해서 상담 예약까지 다 해줬네요. 다행히 전이가 없었고 떼어낼 부위도 크지 않다고 해서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우측 가슴을 전절제 수술하는 것보다 힘들었던 건 항암 치료 과정이었어요. 약 부작용도 있었고 치료하면서 계속 기력이 딸리고 무기력해져서 병원에 다니면서 애들을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수술 당일에 병원에 와주고 돌아가면서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동행도 하고 또 애들 보는 것도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편하게 쉬라고 주말에는 셋이 돌아가면서 저희 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고요. 결혼해서 애가 둘인 진이는 막내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 봐주기도 했습니다. 괜히 몸 아프다고 애를 시어머니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탁하면
제게 또 잔소리를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죠. 아무리 시부모님들이 답이 없고 또 제 몸이 아파도 이렇게 날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치료 과정이 무섭지 않았어요. 8번의 항암 치료와 재건 수술까지 마치고 매일같이 약을 달고 살았어도 괜찮았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외롭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딱 1년 남겨뒀을 때 이제야 지옥이 끝나가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지옥의 문이 열릴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만 주신다던데 저를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봤길래 이런 시련이 제게 또 찾아온 걸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제가 병원 갈 때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먼저 가는 날이 잦아지더군요. 혼자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 싫다고 매번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동행을 하거나 같이 못 가면 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줬거든요. 혹시 혜정이 데리고 병원에 가줄 수 있냐고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병원에 저를 내려주고 급한 일로 먼저 가던가 아니면 아예 같이 못 가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일 때문이라고 야근하는 날도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이제 치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혼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서 저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아픈 사람 가족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라던데 좀 지친 건가 싶어서 군말 없이 혼자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었다면 제가 고민도 안 했겠죠. 평소에 출퇴근은 지하철로 해서 집에 있는 차도 잘 안 쓰는 사람이 매일같이 차를 끌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동차로 자동차 모델들을 보기도 했고 책상 위에서 자동차 소개 팜플렛이 몇 개 놓여 있기도 했었어요. 그 딜러가 주는 책자 말입니다. 이게 뭐야? 당신 차 보고 왔어? 어? 아, 그거. 아니, 동창 중에 딜러가 있는데 주길래 그냥 받아왔어. 요즘 매일 핸드폰으로 차만 찾아보더니 차 바꾸고 싶어? 아니, 바꾸는 것보다 우리 애도 셋인데 차가 2대인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당신도 완치되고 일 다시 한다며. 있으면 좋기는 해도 당장 필요는 없잖아. 지금 우리 상황에 무리이기도 하고.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생각만. 또 그냥 깔끔하게 씻는 것까지가 몸단장의 전부였던 사람이 본인 얼굴에 바를 로션이나 선크림이다 먼저 사오더니 옷에도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1년 내내 운동화만 신던 사람이 정장 구두를 사고 양복을 사기 시작했죠. 직장에서도 캐주얼한 옷만 입던 사람이 어디서 양복을 입으려고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평소에 일절 쳐다도 안 본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남편을 보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던 거죠. 제가 씻고 나오니 남편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어 있었고 그때 남편이 입을 웅얼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제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미영아.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제게는 미연아라고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와 함께 누워 잠드는 침대 위에서 다른 여자 꿈을 꾸며 이름을 부르는 남편. 저는 당장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넌지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친구들은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다고? 와, 나 열받아 미치겠네. 아니, 뭐 확실한 거 아니잖아. 설마 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미연이 아니라 다른 잠꼬대였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진이야,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 이름뿐만 아니라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하잖아. 진짜 바람 아니야? 지금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맞아, 혜정아. 여자 쪽 그거 무시할 거 못 된다. 100이면 100 다 맞다니까. 내가 이혼을 왜 했는데. 근데 오히려 아직 물증도 없는데 혜정이가 말 꺼냈다가 서로 오해만 깊어져서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을 꺼내라는 게 아니라 물증을 잡아야 한다고. 핸드폰부터 먼저 봐야지. 네 남편 핸드폰 잠금 해놓니? 아니, 안 했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할 거야. 그럼 아직 뭐 걸릴 건 없는 건가? 아니면 정말 혜정이 너 오해일 수도 있고. 남자들 차에 관심 가는 시기는 한 번씩 온다고 하잖아. 아니야. 당사자인 혜정이가 뭔가 쎄하다 싶었으면 8알은 확실한 거야. 요즘 차 갖고 다닌다고 했지? 블랙박스 먼저 확인해봐. 최근 영상까지 싹 지워져 있다 하면 100% 바람이야. 친구들 3명의 의견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정확한 물증 먼저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저는 남편이 회식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들어 올렸는데 세상에, 살면서 평생 안 하던 잠금이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뭐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꿈을 꾸는 남편의 손을 들어 올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었어요. 근데 남편이 잠금을 해놓은 이유가 확실히 있더군요. 남편 핸드폰 안에는 그간 남편이 그 미연이라는 여자와 저 몰래 세계의 사랑을 속삭이는 메신저 연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있었고요. 그 사진 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찍은 충격적인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그 분노에 뇌가 짜릿하게 아픈 와중에도 친구들의 말처럼 물증을 위해 남편 핸드폰 속 증거를 모조리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당장 다음 날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눈앞에서 내 남편이 내 아이의 아빠가 바람을 폈다는 걸 확인하기 무서웠나 봅니다. 저는 다시 제일 의지가 되는 친구들에게 의논을 했고 친구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했어요. 이혼해. 다른 년한테 눈 돌렸으면 당장 이혼이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야, 수영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혼이 너만큼 안 쉬울 수도 있어. 누가 쉬웠대? 그냥 다 잊고 나랑 내 자식 배신한 인간이랑 사는 것보다 어렵게 용기 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지. 잠깐 다들 진정 좀 해봐. 혜정아, 이혼보다도 일단 그 새끼, 아니 네 남편이랑 말부터 하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나서 결정해. 그리고 잘 생각해봐. 혜정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히 대화를 해도 본질은 그 인간이 바람이 났다는 건데 이혼을 하고 싶어? 아니면 그 인간이 빌고 안 그러겠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래,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혜정이 결정이 우선이지. 근데 혜정아, 네가 얼마나 외롭게 산지 알고 그만큼 사람 내치는 거 못하는 것도 아는데 혼자 되는 게 무섭다고 당장 네가 지금까지 했던 헌신들 한순간에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하는 인간한테 네 눈물 묻은 기회를 주고 싶을까? 심지어 이혼을 한다 한들 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는 애들도 있고 또 우리도 있잖아. 야, 그래도 남편이랑 친구는 다르지. 가족이고. 가족이고 남편이 놈이 아픈 지 마누라 버리고 딴 년 만나냐? 그런 건 가족도 아니야. 친구들의 말을 조용히 듣다 보니 어느새 제 감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는 남편 마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데리러 온 저를 보고 당황하는가 싶더니 차에 타면서 반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둘이서 있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데리러 왔다고 하고 차를 운전했죠. 근데 집으로 가지 않고 집 근처 공원 앞에 차를 댔습니다. 어? 왜 여기서 세워? 어디 들를 데 있어? 아니, 집에 가면 당신하고 조용히 말할 데가 없잖아.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뭔데? 아, 혹시 병원에서 뭐라고 해? 왜? 걱정돼? 당연히 걱정되지. 정말? 그런 인간이 나 아픈 동안 다른 여자 만났어? 뭐? 저는 가증스럽게 미간을 구겨가면서 아내를 걱정하는 연기를 하던 남편이
멍청하게 뻥찐 표정을 하는 걸 보고 제 휴대폰을 열어 가지고 있던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제 볼에 뽀뽀를 하는 여자 사진을 보고 초조한 것처럼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났어? 내 핸드폰 봤어? 왜 남의 휴대폰을... 우리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아무튼 당신이 무슨 오해를 했는지 알겠는데 아니야. 정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걔 내 고등학교 후배야, 후배. 이번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만난 게 다야. 그래서 만나서 서로 볼에 입술 부볐어? 만난 곳이 뭐 유럽이라도 돼? 그 여자 외국에서 살다 왔대? 그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정말 제정신이야? 우리 애가 셋이고 나 암투병까지 했어. 당신 와이프 암이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래? 남편은 계속 변명을 했다 사과를 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울분에 차서 손으로 남편 가슴팍을 퍽퍽 때리니까 시인하더군요. 잠깐 흔들렸다고 말이죠.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와서 10년이나 고생을 했어. 애 셋 낳아서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 당신 부모님 같은 사람들 다 참고 살았다고.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불만 얘기한 적 있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다 아는 사람이 이러냐고. 당신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보다 다 잘 알잖아. 그래. 당신 같은 고아 데려와서 10년이나 끼고 살아줬지.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고아? 끼고 살아줬다? 제게 용서를 빌던 남편이 한순간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되려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줘?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빌었어?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거 당신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사람이 사과를 하면 좀 작작해야지. 그리고 당신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거나 다름없어. 자존심이 없이 남자 뒤치다거리 다 했으면서 그게 결혼하자는 게 아니면 뭔데? 그럼 다 받아먹어 놓고 이제 와서 그게 자존심 없던 짓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그래, 이제라도 당신이 당신 부모랑 딱 같은 수준의 사람인 거 알아서 다행이네. 이혼하자. 혹시나 애들이 당신 보고 자랄까 무섭네.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자 제 감정이 정리되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한 말에 무섭지 않다고 빈정거리기까지 했었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게 보인 행동이었어요.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이혼하는 건 안 말리겠는데 네가 이혼한답시고 우리 아들 재산 뺏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 몸 하나만 가지고 결혼했으니까 몸만 나가라. 그게 왜 저 사람 재산이에요? 그 재산 저한테도 권리 있어요. 너 일 그만둔 게 언제냐? 지금 있는 통장에 얼마나 네가 번 돈 넣어놨는데? 그럼 저 사람이 그 귀한 돈 벌 동안 저 사람 자식 키우고 저 사람 옷 빨래하고 널고 다리고 저 사람 입에 들어갈 음식 만들고 한 거 누군데요? 저 인간이 쓴 방 치우는 거 집 치우는 거 누가 다 했는데요? 참나 고작 그 집안일 좀 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너 결혼하면서 뭐 가져왔는데? 몸 하나 딸랑 들어온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왜 그 은혜는 몰라? 먼저 같이 살자고 한 거 어머님이에요. 끝까지 따지고 싶으시면 제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일했던 거 어머님 식당 도와드린 거 다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할까요? 얘가 아주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벼르고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한몫 잡으려고 결혼한 거면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 안 하죠. 그 사람 월급 다 아시는 분이 그러시네요. 그러고선 시어머니가 제게 제시한 이혼 합의금이라는 게 얼만 줄 아세요? 바로 300만 원이었습니다. 3천이라도 기가 막혔을 텐데 300이라니.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서 해온 노동의 시간을 10년 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어도 300은 훨씬 넘을 겁니다. 저는 그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 거라고 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단기 임대로 오피스텔을 구해줬거든요. 먼저 이혼한 친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요. 만약 마지막에 시부모님이 그간 제게 함부로 대했던 것과 남편의 바람을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아마 소송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더러운 꼴 보기 싫었으니 합의하고 끝났겠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저는 변호사에게 남편의 바람 증거를 모두 전했어요. 애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도 함께 신청했고요. 저는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해 이혼 소송 승소도 함께 했습니다. 그간 분가를 위해 모았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로 매달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받아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죠. 돈을 뺏긴 전 남편은 분에 찼는지 제게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마음 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와 만날 수 있다고 빈정거렸지만 제 눈에는 그저 돈 뺏긴 인간의 구질구질한 발악으로밖엔 보이지 않더군요. 첫째인 딸은 초등학생이라서 부모님의 이혼 사실도 이해를 하고 또 전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아들들은 아직이었어요. 아직도 제게 아빠랑 언제 같이 사냐고 물어와서 등에 땀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마음고생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때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줄 때가 오겠죠. 이혼 후에 분노가 어느 정도 정리되긴 했는데 제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난리였죠. 야,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며? 그 인간이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알콩달콩 사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있어? 보긴 뭘 봐. 이미 이혼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뭘 하던 상관없어. 아니, 눈앞에서 해도 감흥 없고. 와, 우리 혜정이 보살 다 됐네. 나도 수영이 말에 동감이야. 아우, 열받아. 아, 그 자식 공무원이잖아. 뭐 품위 유지 의무 있지 않나? 아예 그 인간 철밥통까지 뺏어버리자. 맞네, 그게 있네. 야, 혜정아, 너 아직 그 증거 사진들 다 갖고 있지? 있는데 왜? 확 신고 넣자. 공무원이란 놈이 가정 버리고 여자에 미쳐서 암 걸렸던 아내도 새 자식도 버렸다고. 분이 풀리지 않는 친구들은 제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전 남편은 그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는데 친구들은 그 행정실로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메일로 증거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기도 하고 일이 점점 커지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고 저는 내가 한 일 아니라고 하고 연락을 아예 무시했어요. 나중에 제발 네 친구들 좀 말리라고 싹싹 비는 것도 모른 척했죠. 전 남편의 불륜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전 남편은 유방암 걸린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버린 천하의 쓰레기가 됐나 보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전 남편이 소속된 교육청 지역에서 아는 교사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파면 처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파면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의 불륜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 익명의 제보가 몇 건 더 있었다고 해요. 평소 미혼인 여자 동료들에게 치근덕거렸다고 행실이 안 좋았다고 말이죠. 참나, 10년을 같이 살면서도 직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을 줄 몰랐는데 다시 한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죠. 제 친구들은 전 남편의 파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혼을 먼저 한 친구는 제게 이혼 후배가 생겼다고 좋아하더군요. 나중에 이제는 남이 된 서방님이 연락이 오기도 했었네요. 먼저 한번 만나자고 말이죠. 서방님은 제 얼굴을 보고 고개 숙여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형수님 뵐 면목이 없네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고생만 하시고. 도련님이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 집에서 나한테 제일 잘해준 게 도련님인데. 그래도 마음이 그렇네요.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서방님이 제게 내민 건 현금 500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저는 두둑한 현금 다발에 놀라서 서방님을 쳐다봤죠.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걸 왜 받아요? 아니에요. 이거 도로 가져가요. 형수님, 형수님 받을 자격 충분히 되세요. 그냥 제 가족이 그간 형수님께 한 잘못들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승호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변변히 해준 게 없잖아요. 겸사겸사 삼촌이 조카한테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이제 작은 아빠인가? 작은 아빠요? 아, 도련님, 혹시 결혼해요? 네, 맞아요. 내년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 잘 됐다. 이제 진짜 서방님이네요. 뭐 이제 부를 일이 얼마 없긴 하겠지만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형하고 형수님이 이혼하셨어도 형수님은 형수님이고 또 조카들도 있는데요. 청첩장 나오면 제일 먼저 드릴 테니까 애들 데리고 와주세요. 초대하시면 참석은 할게요. 아마 결혼식에 제 가족은 형수님하고 조카들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네? 왜요? 아, 형수님,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것 같네요. 이제 가족들 안 보고 살려고요. 형수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도박하다 또 사고를 좀 내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당연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손 벌리는 부모님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가정 만들 건데 아버지는 도박에 형은 불륜해서 직장에서 잘리고 지금 집 나가서 그 불륜한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거 아세요? 원룸이래요, 원룸. 진짜 창피해서 결혼할 여자한테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사는 길 같아요. 덤덤하게 가족들과 멀어지겠다는 서방님의 말을 들으니 씁쓸함과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방님도 저 못지않게 홀로 가족에게 헌신했고 돌려받는 거라곤 또 사고를 치는 가족들의 뒤치다꺼리 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별다르게 해준 건 없었어도 그저 묵묵히 옆을 지켜주고 내일처럼 나서서 분노해주고 도움을 준 게 피를 나누지 않은 제 친구들이고 서방님이었네요. 사람의 마음은 헌신한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저 헌신을 해서 그 고마움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냥 막 퍼준다고 해도 가슴에 큰 상처 하나 없고 끝날 관계도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담도 들어보실래요? 전 남편에게는 제 친구들이 대신 큰 복수를 해줬지만 저는 전 남편만큼 미웠던 게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하지만 딱히 별다른 복수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선택했던 건 바로 저주였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일 같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를 했죠.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아팠던 것보다 조금 더 아프길, 나보다 조금 더 불행해지길 말이죠. 그렇게 꼬박 몇 달을 매일 매시간 매분을 기도를 하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달 후 서방님이 청첩장을 주면서 제게 시어머니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때 솔직히 너무 무섭기도 했어요. 설마 내 염원으로 암에 걸린 걸까? 고작 기도만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나? 제가 뭐 물을 떠놓고 빈 것도 아니고 하늘에 뭘 바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살면서 상처를 입히고 막대했던 게 설마 저뿐이겠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불행했으면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더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꽤 그럴싸한 생각이 들더군요. 참 심심하고 무례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 게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장장 저의 10년의 시간을 망친 일가족이 처절하게 망가진 결과를 보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노력들이 헛된 것들은 아니었나 하는 허무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서방님이 준 위로금을 보태
저와 아이들이 살 만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일을 겪은 것 같지만 저도 아직 저와 아이들 앞에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고작 제가 지나온 길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계속 되짚어 보는 것보다 그저 교훈만 얻고 더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무래도 제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그저 앞만 보고 제 옆에 남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습니다. 부디 제가 겪은 상처를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나 헌신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얼마 없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